안녕하세요. 예, 5, 6월 기출분석반 시작입니다. 그죠? 일단 강의 일정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1, 2월, 3, 4월 지났고 5, 6월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좀 5, 6월달 이번에 좀 다르게 할까 싶어요. 예전 5,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서 문제를 다루었는데 5, 6월달은 전체를 다루는데 시험에 중요한 포인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 예, 그래서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요. 나머지 가벼운 부분들은 조금 덜 다루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9, 10월달 되면 또 이제 전략을 좀 바꾸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하고 6월달 일정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5월 12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6월달 들어가면 학교에 방학이 시작돼서, 예, 보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주차 일단 끝낼 거고요. 예. 왜냐하면 보니까 그 7, 8월달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까지 계획을 한번 잡아보니까 이게 일정이 이렇게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 진도를 넣었습니다. 그죠?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의 목표는 방금 이야기했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일단 실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문제 해결 능력 이걸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요령, 기술,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설명드리는데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할 내용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하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걸 나누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직관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방식은 딴 게 아니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소비자는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더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부터 3, 4월 달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을 좀 잡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직관적 사고를 하기 위한 심리 분석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 특히 이거는 거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제 강의 진행 방법은 크게 이원화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료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나간 자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텐데 이 자료에 지금 현재 한번 자료를 잠시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시면 거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 1번 제1적 경제의 기본 성격, 경제의 특성 되어 있고 2번에 A, 그 다음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입형 연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복습을 할 때 A에 희소성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이제 작년까지 했던 거와 좀 달라진 게 지금 요 중간에 보면 전부 다 각주를 다 해서 답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복습을 할 때 이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서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연습을 해서 숙달을 시켜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지금 체킹되어 있는 거하고 각주에 지금 답 달려있는 이것들은 꼭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개념들이 활용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한번 중요한 부분 할 텐데, 자료 검토는 일단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A라든지 저런 식으로 비어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거기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요한 게 뭔지, 시험을 뭘 대비해야 하는지 확인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및 쟁점 강의라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이제 경제학은 요즘에 최근에 보면 그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이거 패턴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패턴입니다. 서술 형태 같은 경우는 논리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계산 문제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3, 4월 달 할 때도 그거 이야기 했잖아. 시장 이론 중에 완전 경제 시장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P는 AR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많이 물어본다. 패턴이.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서 물어볼 때는 MR 이퀄 MC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계산 문제에서 꼭 익혀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익혀두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계산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논리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논리적 분석은 자연스럽게 될 텐데, 그 자연스럽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면서 이번 강의 때 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복습할 때, 정리할 때 자료를 잘 활용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출문제집을 제가 따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각 단원마다 뒷부분에다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볼 때는 그거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10년간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시 파트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한 3년 정도 강세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출제진이 바뀔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중이 아마 거시가 거의 한 3분의 2, 미시가 3분의 1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중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국제무역은 미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미시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이라고 하는 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하고 거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시 쪽이 강세일 때는 이쪽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제 문제 만든 패턴이 그래요. 미시가 강세일 때는 국제무역하고 이거 두 개 연결돼요. 왜냐하면 같은 이제 이론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출제 경향을 보시면 그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근데 국제금융하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미시 하나, 그 다음에 거시 둘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거시 둘, 미시 하나. 그래서 총 나오는 문제는 일단은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문제. 그러면 이제 네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해서 막 시간 낭비나 힘 낭비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이제 기출에 나왔던 것 중에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안 나왔던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때 제발 부탁인데 일단은 기출이 시험에 8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80%를 차지하니까 제발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시험입니다. 학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이걸 갖추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반드시 포인트를 두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고요. 일단은 경제학의 기초에서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공급 파트에서 지금 제일 많이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입니다. 제일 반드시 꼭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파트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그 다음에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그 다음에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경제학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비용하고 매물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제학의 기초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1순위는 기회비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매물비용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딴 거 없어요. 소비자 이론에서는 첫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효용 극대화 조건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효용 극대화 조건. 그럼 효용 극대화 조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효용 극대화 조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건 당연히 균형 조건 이거 하나 정리를 하고 모든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물어본다.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이 그렇다. 계산 문제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패턴이 어떻게 간다고?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 공급 결정. 이것과 연결되는 게 노동 공급의 결정. 그 다음에 자본 공급의 결정. 이거 두 개를 정리를 해 두시면 소비자 이론에서는 뭐 거의 신경 쓰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정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격 효과죠.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뭐죠?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가격 효과란 말이야. 가격 효과도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개념, 그 다음 가격 효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이론에서는 오히려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생산자 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좀 웃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 이론에서는 고정비용, 그 다음에 고정비용 중에서 매몰비용이 되는 것들, 그죠? 이것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법,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기회비용. 그래서 생산자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용어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비용 함수와 관련된 용어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비용, 평균비용, 총비용 있잖아.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아두시면 크게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 시장 이론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건 완전경제 시장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완전경제 시장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조업의 중단점, 그죠? 조업의 중단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균 가변 비용 최저점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조업 중단점을 구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좀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하나는 뭐냐면 독점의 이윤 극대화 조건,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MR = MC라고 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을 활용을 해서 독점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하느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게 뭐야? 가격 차별이지. 그렇게 해서 이윤 극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요 이야기.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후생 손실. 그죠? 후생 손실. 이걸 알아두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이론으로 갑니다. 그죠? 생산 요소 시장 이론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이 이걸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생산 요소 시장 이론에서는 생산 요소인 노동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자본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있고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 이제 가격을 설정을 했습니다. 뭐죠?
가격 하한제라는 거지. 대표적인 뭐지? 최저임금제입니다. 그죠? 최저임금제. 근데 이 최저임금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최저임금제를 해도 좋다는 입장은 찬성하는 입장이 있겠지. 그럼 이 찬성하는 입장이 근거로 드는 것은 뭐냐면 수요 독점, 수요 독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고용이 실업이 크게 늘지 않는다. 고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결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독점일 때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고용에 큰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가격 한제니까. 가격 한제는 누구를 위한 거죠? 공급자를 위한 겁니다. 그죠? 공급자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요 위로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요 위로 줄어들었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됐어? 증가를 한 거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요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걸 거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 부분 A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영역과 C라는 영역, 이걸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뭐가 줄어든 거예요? 소비자 잉여는 A도 줄었고 B도 줄었지.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냥 보세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된 거야?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잖아.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이 늘었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얼마만큼 변동이 생겼냐면 A만큼이 플러스가 됐고 뭐만큼? C만큼이 마이너스 된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후생 손실이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C만큼 생긴다. 그 이야기잖아. 이해됐습니까? 이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건 생산자 잉여가 늘어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A가 C보다 크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 거고 A가 C보다 작으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요즘의 스타일은 이렇게 보면 변동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의 흐름이에요. 변동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바로 연결을 이야기를 하자면 소득 분배 이론하고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곡선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엄청나게 안 됐죠. 2013년도에 출제가 되고 나서 한 번도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균형 분석하고 이 분석은 이쪽은 파레토 부분은 개념 알아두시면 돼요. 파레토 효율, 파레토 개선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시장 실패와 공공경제 이론입니다. 생산물 시장 이론에서 그거 하나 빠뜨렸네. 과점 시장의 게임 이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과점 시장에서 게임 이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와 공공경제 이론에서는 당연히 오염 배출권 문제, 분석하는 문제, 오염세 배출권 문제 이게 집중적이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피구세, 코드 정리 이 개념들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경제학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뻔하니까 도덕적 회의하고 역선택 문제 그거는 시험에 우리 출제는 좀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로 가시면 거시경제학의 기초 쭉 나와 있는데 거시경제학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GDP죠. GDP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정리하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GDP.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자꾸만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게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책을 읽어도 자꾸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 균형 분석이에요. 일반 균형 분석은 AD하고 그 다음에 AS입니다. 그죠? 네. 일반 균형 분석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총수요라고 하는 얘가 문제잖아.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 문제인데
얘가 나오는 방법이 바로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A로부터 시작됩니다. A는 바로 총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게 45도선 쇠선을 가지고 A라고 하는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쪽에 결정되는 것, 이게 뭐라고?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A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설명했단 말이지. A를 가지고. 그러면 A에 이제 속해 있는 것들이 보면 소비함수, 그 다음에 투자함수, 그 다음에 정부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런 것들이잖아. 이게 전부 다 포괄해서 A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물가와의 관계에서 A의 관계, 요 관계를 이제 풀어낸 거죠. 이 이제 풀어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죠? AD. 요 분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헷갈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ISLM 때문에 자꾸만 공부하실 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경제학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야, 케인즈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이 가격 기제도 정말 싫어해. 왜? 가격 실패니까. 케인즈 주장의 논리는 뭐지? 가격 실패죠. 가격 실패. 가격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자율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물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케인즈는 최초로 뭐부터 설명했냐면 이거 두 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부터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을 했던 게 바로 뭐죠? A를 가지고 설명했던 거지. 그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게 단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 안 하니까 이건 시장 이야기잖아. 시장이 작동 안 하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 정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정부가 들어온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물가하고 이자율이 작동 안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들어와서 성수효과가 설명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의 설명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케인즈 주장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이야기야. 그런데 케인즈가 생각했던 실물은 뭐야? 요게 실물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A가 실물이고 요 실물을 가지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폐 수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방식, 이게 뭐냐면 ISLM이야. 됐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소득이라는 의미가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AD를 의미하는 거라고.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의미는 AD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총수요에 결정되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득.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이야기합시다. 총지출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득. 이걸 경제학 책에는 계속 균형국민소득 계속 그 이야기 하거든. 근데 그게 균형국민소득이 실제로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이고 이게 화폐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야. 균형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AD라고 하는 요 우하향하는 점. 그럼 요 점들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 말이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뭐가 영향을 받느냐? 아, 물가가 영향을 준다. 이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AD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중간에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국민소득이라는 말이 헷갈리고, 여기서 또 국민소득 나오니까 또 헷갈리고, 여기서 AD하고 AS가 만나니까 또 국민소득 나오니까 또 헷갈리고. 근데 이게 헷갈릴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 나오는 국민소득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다? 총수요 이야기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ISLM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투자수요 이자율 타력도하고 화폐수요 이자율 타력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ISLM에서는. 그런데 요즘 옛날 경제학 책은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지금 경제학 책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걸 지금 현재 이걸 이야기를 하고 이쪽 바로 띄워요. 바로 띄고 난 다음에 요걸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책도 많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거시는 저자들마다 서술된 방식이나 설명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이런 맥락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ISLM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ISLM에서 알아둬야 될 건 뭐다? 투자 수요 이자율 타율도와 화폐 수요 이자율 타율도가 어떻게 다르냐? 경제학파들 사이에. 그것만 알아두면 ISLM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만 알고 있는 계산식은 전부 다 여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계산식은.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산식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소비 이론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그 다음 이쪽이 여러분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국민소득 결정 방식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ISLM은 별로 복잡한 게 아닌데 다음에 한번 어떻게 왜 복잡하지 않는지 BP하고 간단하게 그림에서 설명을 꼭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미리 연습하실 분들은 이걸 연습하시면 돼요. 이자율과 이제 국민소득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산물 시장에 이자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I였습니다. 그죠?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 결정된 이자율이 생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생산물 시장의 총지출, 총수요를 이야기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는 우리가 우하향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자율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자율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이자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네. 그죠? 이자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네. 그 말이잖아. 이자율이 내려왔으니까 이거 다시 균형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득이 증가를 해야 돼. 지출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복잡한 게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갔잖아. 이자율이 올라갔네. 상승했네. 그럼 당연히 총지출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이거 이야기야. IS에. 이렇게 해서 균형이 달성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고. LM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LM은 어떻게 하면 되죠? LM은 반대죠. 어떻게 반대가 됩니까? 유효 수요가 이자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이야기잖아. 이걸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이제 LM 곡선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유효 수요잖아. 유효 수요니까 이번에는 유효 수요를 움직여야 되겠지. 유효 수요가 이렇게 왔어. 감소했네. 맞아요. 균형이 달성돼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균형이 달성돼? 이자율을 내리면 되잖아. 올린다고. 봐봐. 그림으로 계속 보라니까 균형을 달성시키는 거라니까. 이걸 그림으로 복잡 안 하다니까. 복잡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스토리는 많이 있죠. 그렇잖아.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유효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화폐 보유는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 화폐 보유가 떨어지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여기에 감소했잖아. 그러면 이게 감소를 하게 했으면 이거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면 이자율을 내려줘야 유효수요가 다시 증가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지? 채권 가격하고 투기적 화폐 수요가 포함되어 있지. 그거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에는 얘가 이쪽으로 움직였어. Y가 이번에 어떻게 됐죠? 유효수요가 증가를 했지.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 상승하잖아. 균형이 달성되기 위해서.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저렇게 하게 되면 모든 스토리 저 안에 다 포함시키면 돼요, 나중에.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뭘 대비를 해야 되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계산 문제를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구별하는 거 잘 정리하시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다? 이자율 탄력도다. 이자율 탄력도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에서는 당연히 정책 효과죠. 정책 효과에서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건 뭐야? 단기 효과하고 장기 효과. 아시겠나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실업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나 실업 문제, 이거 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각국에 대체적으로 물가가 안정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물가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물가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정된 편이에요. 예. 그게 좀 배경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필립스 곡선도 이상한 모양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장기와 단기 효과를 어디에다 적용해야 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에다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에서는 딴 거 없죠. 교육 조건, 그 다음에 교육 조건에 따른 교육의 결과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교육 조건. 그 다음에 교육 조건에 따른 결과. 교육 조건에 따른 결과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허무했잖아. 맞지? 뭐만 맞춰주면 돼? 기울기만. 그죠? 기울기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핵심이 뭐냐? 환율입니다. 그죠? 예, 환율. 그래서 환율이 변동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고정환율제도와 그 다음에 변동환율제도. 이거 잘 연결을 잘 하셔야 되겠고. 고정환율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지? 환율 상승의 압력, 그 다음 환율 하락의 압력. 그래서 상승의 압력일 때는 외환은 매입해야 되냐, 매각해야 되느냐. 환율 하락의 압력이 왔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되냐,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고정환율제도의 핵심이라고 했어. 그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패턴은 딴 거 없습니다. 그죠? 뭐가 패턴이에요? 일단 경상수지가 기본이 되고, 경상수지에 나타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디로 하지? 자본수지로 보충을 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걸 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최근에 어떤 형식과 설명 방법은 총생산 곡선, AP 곡선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잊지 마시고. 됐나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자본 축적을 위한 부분들. 자본 축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저축이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저축과 그 다음에 성장의 관계. 자본 축적의 관계. 그 다음에 기술과 성장의 관계. 그 다음에 인구와 성장의 관계. 그 세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출제 경향에서 제일 중요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좀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육 조건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조건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관세, 수입 할당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수출 보조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뭘 했습니까? 대국과 소국의 차이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지? 그 그래프를 몇 번은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여러 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출 보조금에 따른 후생 효과. 요즘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시험들 분위기를 보니까 국제 교육을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로 표시하는 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잉여와 대세 생산자잉여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흐름들 좀 파악해 두시는 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자, 교재하고 참고 교재는 일단은 여기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중구 이창용 경제학 어려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드리는 자료만 가지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보충 자료 따로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라. 최대한 복습 자료, 정리 자료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번 5, 6월 달은 무조건 이 내용은 무조건 마스터 한다는 거.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5, 6월 달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매주마다 정리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남는 시간 놀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이거는 자료가 이제 따로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거기 지금 각 단원마다 장마다 기출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활용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라인 특강 활용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보시면 되죠. 예. 어느 게 활용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 자, 여기까지 궁금하거나 질문 아니면 요구사항. 5, 6월 달에 꼭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해봤는데 꼭 이런 걸 꼭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없어요? 아, 그리고 강의 자료 지금 화면에 띄워놓는 자료에는 기출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기입형 걔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A 해가지고 희소성이라고 가로쳐졌죠. 그죠? 예, 이건 제 자료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놓냐면 일단 여러분들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밑에 있잖아.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해서 직접 써보는데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체크를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아시겠나요? 예, 그 뜻에서 놔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바로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도 풀이를 밑에다 웬만하면 달아놨어요.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쓰실 때도 뭐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예. 정리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뭐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고 예,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5, 6월 달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